우리나라의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인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오해예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국내 기준금리 인상설이 또 11월에도 추가로 인상한다는 컨센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한국 증시를 주도해온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던 장세는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도 동일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한가? 이유는 하나밖에 설명 안 해요. 미국도 똑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 거예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고하게 버틴 거죠. 만약에 전자도 지금 좀 내려왔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이익의 방향성이 좀 불안해질 때 이렇게까지 버틴 게 놀라웠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산 게 저희들이 잘못 본 걸 수도 있다 봐요. 저 이베스트가 잘못 보고 개인들이 사서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견을 저는 귀 기울여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특히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동학개미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언급하셔서 쓰는데, 동학 농민운동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주식 투자를 굳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우리 행동 심리학에서, 경제학에서도 운동처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주식은 좀 외롭게 가야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뭐 동학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개인 투자가 상당히 구조적 전환해서 들어왔지만 분명한 거는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다.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된 곳이 거의 전체 자금의 50% 이상이 들어온 영역이 3,100 이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밑에 있다는 거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특히 장기 투자의 신화가 우리 시장에 생각보다 매우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번역하는 거에 추천사를 쓰게 되는데 썼던 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 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소로스 하면은 굉장히 나쁜 놈, 투기꾼 돼요. 근데 투자와 투기의 본질적인 건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자야 말은 하지만 뭐 주주가 된다는 말도 비슷한데 결국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그거는 매우 싸게 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근데 장기 투자의 전제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보기 때문에 싸게 산 비중이 첫 질문이 삼성전자였으니까 삼성전자를 한 5만 원대 사신 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5만 원 옛날에 250만 원이거든요. PBR로 보면은 그게 PBR 하단이니까 그 비중이 높지 않다면 지금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싸게 샀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도 내가 그 적절한 판단을 했던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만 놓고 본다면 좀 그렇지만 아까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또 주식 투자에는 또 새로운 새싹이 움트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면 그 영역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장기적인 주주가 되는 싸게 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근데 거기는 아직 많은 분들이 열매가 안 열릴 것 같다고 안 보고 계시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위험자산 비중이나 현금 비중을 관리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때문에 이제 무리해서 비투에 나서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리나 인플레 이런 걸 상승기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몇 프로 정도 들고 가라고 하시는지요? 이만하면 아주 솔직히 말을 할까요? 주식 투자에 돈을 넣어놓으면 현금 비중 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현금 비중은 각자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인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오해예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근데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굉장히 리스크가 적을 때. 리스크가 적다는 건 뭐냐면 뭐 주가가 빠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신용등급 변동성, 뭐 유동성, PER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쌀 때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한번 베팅하는 거야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1년간 요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 지르면 된다. 이런 표현 적절치 않고요. 좋은 기업을 찾아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 좋은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위험을 지나치게 높이면 위험과 투자 수익률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걸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개인 투자자라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 아니면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 관리의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리스크란 단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개념이고요. 데인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위험으로 해석이 되지만 데인저는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없는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시장에는 그런 데인저적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감안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 누구보다 자신의 자꾸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뭐 유튜브, TV 나와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셔야 됩니까? 하면 몇 프로입니다. 이거 말고요. 자신의 포지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주식이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이 얼마고 내가 지금 현금을 만약에 장이 밀렸을 때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현금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현금 비중, 꼭 주식 현금 비중이 아니라 내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기로 한 돈을 내서 어떻게 현금 비중을 정하냐?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지 개인 투자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또 장세 판단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현재 장세가 소위 그 우라가미 구니오가 말한 가을 장세라고 하죠. 역금융 장세로 가는 게 아니지.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금융 정책 역시 좀 긴축적으로 좀 변동되는 환경에서 이런 장세를 맞아서 뭔가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더라고요. 우라가미 구니오 책은 참 저희 때부터 있던 책인데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네요. 우라가미 구니오 책이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책이고 훌륭한 책인데 일병 경제가 굉장히 성장할 때 증시 환경에 맞게끔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화처럼 되어 있는 뭐 다음에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였다가 또 유동성 장세였을 때도 있고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을 때 나오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계절로 꼭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명저였는데 평가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거는 일본의 약간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된 책이니 그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온다는 의미는 시장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올 수 있냐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내년 매우 낮다 보고 있습니다.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시장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뭐 대세하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누구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일단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코로나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도 처음 겪었었고요. 항상 드린 말씀이 그때 겪었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개되는 양상도 자료에는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때 자료 쓰긴 좋지만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이번에는 특징이 뭐죠? 하나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다는 거죠. 압축해서 왔는데 정상화가 된다는 건 뭐죠? 아까 이제 모든 게 빨리 좋아졌는데 정상화가 된다는 건 모든 모멘텀이 감속한다는 겁니다. 정책 모멘텀, 이익 모멘텀. 감속했을 때 달려갔던 주가가 치고 나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달려가는 속도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건데 그 구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우려하지 말지만 주식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장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매매해야 될까? 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박스권이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나오는 구간 마디마다 나오는 어떤 중요한 변수들을 나름 시나리오로 정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정해 놓으셔야겠죠. 반도체 주식이 없으셨던 분들은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니까 아마 그때쯤이면 절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년 시장의 가장 기대 요인이 뭘까요? 한번 제가 자꾸 사회자님한테 기자님한테 질문하는데 저는 중국일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였죠? 중국이 알리바바부터 규제를 막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고 환경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전력 생산 못하고 해가지고 세계 공급 차질 더 왔죠. 그리고 중국이 제일 먼저 긴축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잘 생각해보시면 시진핑 정부가 6세대 인선을 해야 되니까 연말 지나고 나면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이 왜 이렇게 요즘에 헝다부터 브래드 이슈를 신경 쓰냐면 내년에 상반기가 회사채 만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은 재정 문제, 정부 부채 문제, 중국은 기업 부채 문제, 회사채 문제, 한국은 가계부채라고 했어요. 내년에 아마 AAA, AAA 등급 회사채 만기가 4월에 70%대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겠지만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중국이 그때쯤 가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이거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소위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의 일정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마디마디에 굉장히 자주 기회가 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마디마디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죠.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하러 자꾸 읽지 말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추론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아 그때 나는 어떻게 해서 좀 준비를 해야지. 그게 오히려 중요하지. 뭐 내년에는 우라가미 근유의 겨울이니까 대세하락이고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뭐 대세하락자입니다. 그거 지나봐야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좀 막연한 추상적인 논의보다 그때 매달에도 무슨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다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그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있으면 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이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지금이 대세하락이냐 대세상승이냐 강세론자냐 약세론자냐 이건 별로 도움은 안 된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대값이 높은데 좀 내려오면 내가 자신 있게 지를 수 있겠다. 마진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고 비용 문제가 심각한데 이 비용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갈까? 이게 이제 올 겨울까지는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 내년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정말 대세하락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안 좋아져도 대세하락은 아닌 이유는 갑자기 돈을 확 걷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뭐 그런 정도는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더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뭘 그렇게 나빠지게 뭐 있으니까 성장도 깨지지 않죠. 서비스업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반영해 왔으니까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보면 그런 소위 마디마디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매우 중요한 곳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언제쯤 오프닝하나 이런 거 봤지만 내년에는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약간 다시 자신의 정책 스탠스로 후퇴할 것이냐. 올해 내내 가장 중국 애들 왜 저래 이 말이 이상 아니었나요? 저 나라 막 공산주의 국가지 뭐 저럴 줄 알았어 이러고 막 욕하지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드 막스가 말했던 대로 시계추처럼 모든 거는 극단과 극단을 가는데 이 극단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여기로 가는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올해 12월에 공산당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아마도 내년 4월에 중앙정치국회에서 아마 정책적인 게 나올 텐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결국 기업부채 문제가 회자체가 4월에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쯤이면 중국도 버티기 힘들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어디가 세미나에서 드렸더니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어떡하죠 이 말하는데 그건 아까 대인전입니다. 대인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큰일 나지 않을까요? 뭐 그걸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런 걸 고민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리스크는 좀 외적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 레벨대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높은 구간인데 환율이 뭐 미국 주식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정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한국 주식을 잘 모르는데 미국 주식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게 있죠. 많은 경우에 비교를 할 때 애플을 얘기하면서 애플은 저렇게 좋은데 삼성전자 왜 저럴까? 그러면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의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은 굉장히 주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ROE를 올리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었어요. 한번 여기서 좋은 면만 말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막 좋다고 몰려갈 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미국이 좋을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매크로한 환경은 맞아요. 어떤 분이면 테이퍼링 때 효과의 가장 핵심은 뭘까? 테이퍼링이 되면 이제 돈의 전체적인 줄기가 좀 줄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거를 선호하죠. 미국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했더니 아니다. 90년대 골드락 찬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년대로 한국에 좋았나요? 우리나라가 결국 마지막에 IMF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머징 쪽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간이었거든요. 미국은 좋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첨단 산업도 발전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 주식이 굉장히 기회 영역에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너무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뭐 버페 인디케이터 같은 거 보더라도 미국이 너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정치 지형도를 보면 빈부격차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죠. 그래서 뭐 몇 가지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 어떤 정책이라는 게 단일 국가나 단일 기업에 적용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징후 중에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밑에 깔려있는 악재 중에 하나는 주가가 좋으려면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라는 게 노동과 자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인데 그걸 끌어왔던 게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혁신이 저희 플랫폼이라는 곳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분위기는 혁신이야 이거 맞아? 아니면 기존의 것을 뺏어가는 거야. 이 문제가 된 거죠. 우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과연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공유 소위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아예 그거를 규제의 강도가 그냥 금지예요. 이건 도저히 그게 나온 거고요. 최근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매우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자사주 매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길티세라는 것도 생기고 있죠. 징벌적인 세금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카카오나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혁신의 어떤 아이콘에서 갑자기 K자의 회복의 어떤 걸림돌처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간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왜 미국도 이런 혁신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서학 개미 분위기라면 미국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라면 이쪽보다는 미국이 다른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아, 미국은 인터넷도 느리고 뭔가 미국은 되게 낡았다는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 쪽에 있는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애플이 좋았고 이랬으니까 이것만 계속 갈 거야 하는 거는 아마 미국의 투자도 좀 성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방송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는 뭐 국내외에 좀 좋게 보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호하죠, 제가. 맞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업종이 이게 전기차랑 배터리 다 구조적인 장기 성장을 보시면서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투자할 대상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 결국은 완성차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업체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배터리 관련 소재 업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빠졌지만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낫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의미 있었던 사건이 제가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걸 제가 아까 기업 투자라는 게 그 큐가 늘어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 경험도 있어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차가 나오니까 회사 나오면 차를 보는데 제가 여행을 가면 항상 하이브리드를 몰아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자 모시는 차도 신차를 사시면 굉장히 전기장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센서 기능이 발전했죠. 지금이 이러한데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자율주행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 문제고 자동차 생태계가 매우 크게 변할 것 같고 거기다가 어떻게 됐던 간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이쪽으로 전환하고 있죠. 유럽도. 저는 이쪽에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있다는 게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내에서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배터리 소재 업체 같은 게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리고 타당하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에 관련된 주식들 또 같이 미국의 리쇼링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자동차 업체들, 부품 회사들 이런 기업들을 잘 골라내시면 중간은 가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저도 한때는 굉장히 사기 아니야 했던 테슬라가 결국 왜 멈추지 않을까요? 패러다임 자체가 확 변한 곳이 확실히 이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장기 투자로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와 그 주변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여전히 좀 강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이언트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투가 아무래도 좀 투박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한 내용들도 있으셨을 텐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 같은 말보다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사야 되는 게 투자의 본질인데 좋은 기업인 걸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절한 가격, 아주 싸지 않더라도 그런 가격에 사야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어쩌면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기업들은 미리 빠진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시장에 높낮이에 관심 두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본질적인 데 집중하시는 게 내년 시장을 이기는 투자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가르침 내려주신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